하늘이 먼저 알았다. 땅이 먼저 떨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다. 정확히는 모른 척했다. 조선의 변방, 이름조차 지도에서 지워진 듯한 작은 마을. 그 마을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는 관아의 장수가 아니었다. 글을 읽은 선비도 아니었다. 7살. 아직 제대로 된 집도 없고 갓도 없고 신발도 제대로 없는 7살 소년이었다. 소년은 말했다. 장수님, 저 봉화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장수는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다. 지금부터 7살 파수꾼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마을 이름은 회진이었다. 한양에서 말을 닷새 달려도 닿지 않는 곳. 북쪽 변방의 끄트머리에 박힌 먼지 같은 마을. 가을이 왔는데도 노는 말라 있었다. 봄부터 시작된 가뭄이 여름을 태워버렸고 여름이 끝난 자리에는 역병이 들어앉았다. 마을 골목 어귀마다 지프로 엮은 문패가 걸려 있었다. 누군가 죽었다는 표시였다. 집 문패가 없는 집이 오히려 드물 지경이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다가 우는 힘도 없어져 그냥 누워 있었다. 그 마을의 조정에서 보낸 장수가 도착한 것은 역병이 절정에 달했던 8월의 끝 무렵이었다. 말 위에서 내려서는 그 인물의 첫인상은 한마디로 산이었다. 키는 그럭저럭이었지만 옆으로 넓었다. 뱃살이 관복 허리띠 밖으로 흘러내릴 듯 불룩했고 뺨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고 탱탱했다. 굶주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 뺨의 색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모욕이었다. 이름은 노태진, 종삼품 첨절제사. 그가 임명된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한양 어느 고관대작의 사랑채에서 몇 번의 술자리가 있었고 그 술자리 끝에 서류 하나가 도장을 받았을 뿐이라는 것을. 노태진이 말에서 내리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은 마을 창고의 열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군량 점검이다. 마을 이장 박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장수님, 창고에 남은 것이 얼마 없사옵니다. 역병에 걸린 백성들 약값으로 이미 대부분 쓰였고 가뭄으로 올해 수확이 점검한다고 했다. 노태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장 박씨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열쇠를 내밀었다. 창고 문이 열렸다. 볕단 면 묶음, 소금 항아리 서너 개, 말라 쪼그라든 고구마 한 자루. 노태진은 흠 하고 코를 골았다. 이것밖에 없나? 예, 장수님. 백성들 집집마다 추가 수색을 실시하라. 숨겨놓은 곡식이 있을 것이다. 이장 박씨의 얼굴이 굳었다. 장수님,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없사옵니다. 아이들이 굶고 있는 형편이라. 명령이다.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났다. 그날 저녁 노태진의 부하들이 마을 곳곳을 뒤졌다. 마루 밑, 장독대 뒤, 헛간 구석까지.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떤 노파는 손자 먹이려고 숨겨둔 조 한 돛박을 뺏기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통곡했다. 부하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노태진은 이 모든 것을 관아 대청마루에 앉아 지켜봤다.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에게 변방마을 백성의 울음소리는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 정도였다. 봉화대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다. 마을 북쪽 산 정상에 있는 봉화대는 원래 이틀에 한 번 관리병이 올라가 화구를 점검하고 연료를 보충해야 했다. 외적의 침입이나
긴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 체계의 핵심 시설이었다. 그런데 노태진이 도착한 뒤 봉화대 관리병 2명이 관아 부엌에 배치되었다. 장수의 수라상을 준비하는 일에 동원된 것이었다. 장수가 좋아하는 꿩구이를 제때 올리려면 심부름꾼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봉화대는 사람 없이 홀로 서 있게 되었다. 이장 박 씨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꺼냈다. 장수님, 봉화대 관리가 소홀해지면 유사시에 지금 왜적이 쳐들어오고 있냐? 그것은 아니오나. 그럼 됐다. 노태진은 술잔을 탁 내려놓으며 쐐기를 박았다. 요즘 북쪽이 조용한 것은 나도 알고 있다. 쓸데없는 소문 퍼뜨리지 말고 각자 할 일이나 해라. 이장 박 씨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북쪽 너머 압록강 건너편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였다. 장사꾼이 흘린 말, 떠돌이 중이 전한 소식, 남쪽으로 내려오는 피난민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조각들을 모으면 하나의 윤곽이 되었다. 북쪽에서 무언가 오고 있다. 하지만 노태진은 이 소문들을 철저히 짓밟았다. 헛소리다. 겁쟁이들이 지어낸 이야기다. 그따위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는 마을 치안을 어지럽히는 죄로 다스릴 것이다. 무서워진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닫았다. 수군거림은 집 안으로 숨었다. 봉화대는 계속 침묵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을 골목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뒷산 쪽에서 내려오는 맨발에 흙 묻은 작은 발. 소년이었다. 7살. 이름은 도령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불렀다. 진짜 이름이 있었지만 어머니가 역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이 마을에서 아이를 이름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냥 도령 또는 산도령이라고들 했다. 아비는 국경 근처 군영에 나가 있었다. 소식이 끊긴 지 2달이 넘었다. 도령은 관아 앞마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노태진의 부하 병사 하나가 가로막았다. 어딜 들어와, 이 녀석아. 장수님 뵈러 왔습니다. 병사가 피식 웃었다. 장수님이 코 흘리게 꼬마를 만나줄 것 같냐? 할 말이 있습니다. 도령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7살 아이의 목소리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단단하고 낮았다. 병사는 귀찮은 듯 옆으로 비켜섰다. 어차피 장수가 내쫓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었다. 노태진은 대청마루에서 꿩구이를 뜯고 있었다. 기름이 번들거리는 입술로 아이를 내려다봤다. 뭐냐, 너. 도령은 허리를 꼿꼿이 펴고 관아 마당에 섰다. 노태진을 올려다보는 눈빛이 주눅 들어 있지 않았다. 장수님, 저 봉화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마루가 조용해졌다. 노태진의 손에서 꿩 다리가 멈칫했다. 뭐라고? 봉화가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꺼져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봉화가 거짓 침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적이 와도 모르는 것이고, 모르니 봉화에 불이 안 붙는 것입니다. 꺼져 있는 봉화는 평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노태진의 얼굴에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다. 뺨의 붉은색이 더 진해졌다. 술 때문이 아니었다. 이 자식이. 그가 꿩 다리를 마루에 내던졌다. 감히 어린 것이 장수 앞에서 훈계를 해. 훈계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장 내쫓아라. 부하 둘이 달려와
도령의 팔을 잡아 끌었다. 도령은 끌려가면서도 노태진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당 밖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도령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멀리 북쪽 하늘에 아주 미세하게 구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마을에서 뒷산 쪽으로 1시간을 올라가면 소나무와 참나무가 섞인 숲 한가운데 작은 바위, 절벽이 나온다. 그 절벽 아래 3개의 큰 바위가 자연스럽게 지붕처럼 맞물린 곳. 마을 사람 중 그곳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도령만 알았다. 도령은 어머니가 세상을 뜨기 전부터 이 자리를 자신의 공간으로 삼았다. 어머니가 기침을 심하게 하는 밤이면 도령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산에 올라왔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무력함을 버티는 방법이 이것이었다. 그냥 보는 것. 하늘을 보고, 바람을 보고, 새를 보고, 구름을 보았다. 처음에는 그냥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속 보다 보니 패턴이 보였다. 특정 방향에서 바람이 불면 사흘 뒤에 비가 왔다. 참새 떼가 갑자기 남쪽으로 이동하면 며칠 안에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왔다. 산짐승들이 평소와 다른 길로 다니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방향에서 뭔가가 왔다. 낯선 사람이거나 불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무언가였다. 도령은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종이가 없었다. 붓도 없었다. 대신 바위 아래 바닥에 흙을 고르게 다진 뒤 돌멩이들로 지도를 만들었다. 이 돌은 마을, 저 돌은 봉화대, 크고 납작한 돌은 북쪽 산맥, 뾰족하고 검은 돌은 압록강, 그리고 아주 작은 돌들은 도령이 날마다 관찰하는 새들과 짐승들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표지였다. 도령의 손은 날마다 이 작은 돌들을 조금씩 옮겼다. 관아에서 쫓겨난 그날 저녁, 도령은 다시 산에 올랐다. 날이 저물어 숲이 어두워지는 것도 모른 채 아이는 바위 아래 쪼그려 앉아 돌멩이들을 들여다봤다. 북쪽 방향 돌 3개를 천천히 집었다. 그것들을 마을 쪽으로 한 뼘 옮겼다. 가까워지고 있어. 도령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3일 전부터 이상한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다. 첫째, 기러기 떼가 예년보다 열흘 이상 이르게 남아했다. 기러기는 원래 북쪽 하늘이 안정적일 때 여유롭게 이동한다. 이르게 내려온다는 것은 북쪽에서 그들을 내몬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둘째, 마을 북쪽 계곡에서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노루 2마리가 내려왔다. 노루는 낯선 환경을 극도로 경계하는 짐승이다. 그 녀석들이 사람 사는 마을 근처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더 두려운 것이 그들 뒤에 있다는 뜻이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도령은 북쪽 하늘에서 사흘 동안 냄새를 맡았다. 불 냄새가 아니었다. 죄 냄새였다. 바람이 실어오는 아주 희미하고 쓸쓸한 쇠 냄새. 말의 땀 냄새와 섞인 쇠 냄새. 도령의 아버지는 군인이었다. 아버지를 배웅하던 날, 아버지의 갑옷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 갑옷의 냄새. 병사들의 냄새. 그것이 북쪽 바람에 섞여 내려오고 있었다. 도령은 작은 손으로 가장 크고 뾰족한 검은 돌, 압록강을 표시하는 돌을 들여다봤다. 그 돌 너머에서 무언가가 오고 있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장수는 쫓아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 말이라며 흘려들었다.
이장 박 씨는 그나마 다정했지만 장수에게 밉보이는 것이 두려워 공식적으로 나서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도령은 무릎을 끌어안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저 산 너머의 진실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때였다. 바위 위에서 파닥거리는 소리가 났다. 도령이 고개를 들었다. 회색빛 비둘기 한 마리가 바위 모서리에 앉아 도령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피로한 것이 역력했다. 날개를 반쯤 늘어뜨리고 있었고 다리에는 뭔가 묶여 있었다. 도령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비둘기는 도망가지 않았다. 지쳐서 도망갈 힘도 없는 듯 도령의 손바닥 위로 무게를 내려놓았다. 도령은 비둘기의 다리를 들여다봤다. 가는 명주실에 묶인 종이 하나. 꼭꼭 접혀 있는 작은 종이. 도령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풀었다. 글자를 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종이 가운데 찍힌 그 인장은 글자가 아니었다. 문양이었다. 날카로운 매 발톱 모양의 붉은 문양. 도령은 그 문양을 본 적이 있었다. 어디서? 아버지의 군영에서 들은 이야기였다. 아버지가 동료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잠결에 들은 것. 북방 오랑캐 부족 중 가장 사납고 잔인한 무리. 그들의 깃발에 새겨진 문양. 매 발톱. 도령의 작은 손이 떨렸다. 비둘기는 북쪽에서 날아왔다. 지쳐서 여기까지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비둘기의 다리에는 적의 문양이 있었다. 이것은 전령 비둘기였다. 적의 전령 비둘기가 길을 잃고 혹은 지쳐서 마을 근처 이 산에 내려앉은 것이었다. 도령은 비둘기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증거가 생겼다. 아이의 눈이 단단해졌다. 내일 다시 관아에 가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도령이 관아 문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문지기 병사는 한숨을 쉬었다. 또 왔냐? 장수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쫓겨난 것을 벌써 잊었냐? 잊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도령의 품 안에서 비둘기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병사는 미심쩍게 아이를 들여다봤다. 그 순간 관아 안쪽에서 노태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어제 그 꼬마가 또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예상외의 대답이 나왔다. 들여보내라. 왜 들여보냈는지는 나중에야 알 수 있었다. 노태진은 어제 그 아이의 눈빛이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 눈빛이 자신을 향해 뭔가 알고 있다는 듯 바라봤다는 것이 불쾌했던 것이다. 불쾌함을 없애려면 그 출처를 짓밟아야 한다. 그것이 노태진의 방식이었다. 도령은 관아 대청마루 아래 마당에 섰다. 노태진은 오늘도 윗자리에 앉아 아이를 내려다봤다. 어제 쫓겨난 주제에 또 왔어. 배짱은 있군. 뭘 가져왔냐? 도령은 품에서 비둘기를 꺼냈다. 비둘기는 여전히 지쳐 있었지만 낯선 공간에서 긴장하여 날개를 가볍게 퍼덕였다. 노태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비둘기를 가져왔어. 뭐 하자는 거냐? 이 비둘기의 다리를 봐주십시오. 도령이 조심스럽게 비둘기 다리를 들어 보였다. 노태진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던 부하 한 명에게 눈짓을 했다. 부하가 마당으로 내려와 비둘기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명주실을 풀었다. 종이를 가져다 노태진에게 올렸다. 노태진은 종이를 펼쳤다. 글자들이 보였다.
그리고 중앙에 찍힌 붉은 문양. 노태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 어젯밤 제가 자주 가는 뒷산 바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북쪽에서 날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지쳐서 날다가 그 자리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비둘기의 다리에 묶인 문양을 보십시오. 저것은 북방 오랑캐 족의 문양입니다. 이 비둘기는 적의 전령 비둘기입니다. 대청마루에 정적이 깔렸다. 부하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노태진의 뺨이 파르르 떨렸다. 헛소리. 그 말은 어제처럼 크고 단호하지 않았다. 어딘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다. 도령은 그것을 느꼈다. 장수님, 이 비둘기가 북쪽에서 날아왔다는 증거가 더 있습니다. 날개 아래 깃털 방향을 보시면 오랫동안 강한 북풍을 맞으며 날아온 흔적이 있습니다. 또 발톱에 진흙이 묻어 있는데 저 진흙의 색은 우리 마을 흙색과 다릅니다. 저것은 압록강 너머 북쪽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적황색 점토입니다. 비둘기는 우리 마을에 내려오기 전까지 여기 흙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즉, 저 진흙은 출발지에서 묻혀온 것입니다. 노태진의 부하 중 가장 연장자인 병사가 조심스럽게 비둘기 발을 살폈다.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 장수님, 이 아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흙색이. 닥쳐라. 노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종이가 그의 손에서 테이블 위로 떨어졌다. 붉은 매 발톱 문양이 위를 향해 놓였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그 문양을 봤다. 도령도 봤다. 노태진의 눈에 공포가 스치는 것을. 그 공포는 외적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능함이 들통날 것에 대한 공포였다. 봉화대를 방치했다. 경계 인력을 빼돌렸다. 백성들의 식량을 강탈했다. 그 모든 것이 외적이 실제로 쳐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누구보다 노태진 자신이 잘 알고 있었다. 이 아이를 지금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생각이 노태진의 뺨을 다시 붉게 물들였다. 이 비둘기는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른다. 내 놈이 꾸며낸 것일 수도 있다. 문양도 어디서 주워들은 것으로 직접 새긴 것일 수도 있고. 아이가 어떻게? 부하가 말했다가 노태진의 눈빛에 입을 다물었다. 이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 공포를 퍼뜨리고 장수를 능멸했다. 당장 사가에 가두어라. 장수님. 도령이 소리쳤다. 노태진이 눈을 가늘게 떴다. 이 비둘기를 잡아두십시오. 제발.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봉화대에 사람을 올려보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기러기가 이르게 내려왔고 노루가 마을로 들어왔고 북쪽 바람에서 쇠 냄새가 납니다. 저는 사흘째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사흘 안에 아니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가더라고 했다. 병사들이 달려들었다. 도령의 팔이 잡혔다. 비둘기가 도령의 손에서 날아올랐다. 퍼드덕. 비둘기는 지쳐 있었지만 날개를 펼쳐과나 마당 위 하늘로 올라갔다. 잠시 낮은 고도에서 선회했다. 노태진이 비둘기를 노려봤다. 저 비둘기 잡아라. 병사 하나가 화살을 집어들었다. 쏘지 마십시오. 도령이 울부짖었다. 화살이 날아갔다. 비둘기는 맞지 않았다. 도령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다. 비둘기는 북쪽 하늘 쪽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도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 눈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이는 알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가스지아에 갇힌다는 것은 마을의 창고 옆 작은 흙담 방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빛도 잘 들지 않는 곳. 도령은 두 손이 새끼줄로 묶인 채 그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이장 박 씨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지만 문 앞에서 병사에게 가로막혔다. 아이를 이럴 수 없소. 겨우 7살인데. 장수님 명령이오.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관할을 능멸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죄입니다. 이장 박 씨는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방 안에서 도령은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 위에 턱을 올리고 있었다. 무섭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이 될 것이다. 무서웠다. 하지만 그 무서움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은 조급함이었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 아이는 벽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가느다란 빛을 봤다. 그 빛 안에서 먼지들이 소용돌이쳤다. 바람의 방향이 오전부터 달라지고 있었다. 도령은 그것을 느꼈다. 방 안에서도. 아이는 눈을 감았다.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숲 쪽에서 들리는 소리. 새 소리. 그리고 그 사이로 간간이 섞이는 아주 낮고 연속적인 진동음. 그것은 땅의 소리였다. 말발굽 소리는 특정 거리부터 귀가 아니라 땅을 통해 먼저 전달된다. 도령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군인들이 밤에 땅에 귀를 대고 적의 접근을 감지한다는 이야기. 도령은 몸을 낮춰 흙바닥에 귀를 댔다. 느껴졌다. 아주 희미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쿵, 쿵, 쿵. 멀리서. 하지만 점점 가까이. 도령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오늘이었다. 오늘 오고 있었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도령이 방 안에서 소리쳤다. 거기 누구 없어요. 장수님, 빨리 봉화대에 불을 지펴야 해요. 문 밖에서 병사가 쏘아붙였다. 닥쳐라, 이놈아. 땅에 귀를 대보세요. 지금 당장 땅에 귀를 대봐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고요. 헛소리 그만해. 관아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노태진이었다. 그는 낮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젯밤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인지 아니면 비둘기 문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탓인지. 그가 문 앞에 섰다. 문이 열렸다. 도령을 내려다보는 노태진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조용히 못하겠냐. 장수님, 땅에 귀를 대보십시오. 또 그 소리냐. 지금 대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진짜. 노태진이 이마를 짚었다. 도령은 그를 올려다봤다. 저는 역적이 아닙니다. 장수님이 아셔야 할 것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봉화대에 사람을 보내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장수님이 실수를 인정하기 싫어서 저를 가두신 거라면 그 실수의 크기가 얼마나 커질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실수가 나중에는 죄가 됩니다. 노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7살 주제에 참말을 잘하는구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실은 나이가 없다고. 노태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은 양심이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만약 이 아이가 옳다면
이 모든 것이 밝혀지면 봉화대를 방치하고 경계 인력을 빼돌리고 백성의 식량을 착복한 자신은 어떻게 되는가? 처형. 그것뿐이었다. 이 아이를 내일 처형한다. 노태진이 말했다. 뒤에 서 있던 부하들도 잠시 굳었다. 장수님, 아이를 처형하는 것은 역적이다. 장수를 능멸하고 백성에게 거짓 공포를 심어 민심을 흔들었다. 그 죄로 처형한다. 문이 닫혔다. 어둠이 다시 방을 채웠다. 도령은 눈을 감았다.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왔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에 지지 않았다. 대신 다시 귀를 바닥에 댔다. 쿵, 쿵, 쿵. 소리는 더 가까워졌다. 도령은 작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아버지, 저 혼자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처형대가 마을 광장에 세워졌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졌다. 이장 박씨가 관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를 대신 처벌하십시오. 비켜라. 병사들이 도령을 처형대 위로 끌어올렸다. 도령의 두 손은 등 뒤로 묶여 있었다. 아이는 처형대 위에 서서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봤다. 울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분노한 눈빛이 보였다. 그리고 두려워서 고개를 숙인 사람들도 보였다. 도령의 시선이 위로 향했다. 하늘, 북쪽 하늘, 구름이 달리고 있었다. 빠르게,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그 구름의 형태가 아이에게는 읽혔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흩어지는 구름. 땅 위의 거대한 흔들림이 대기를 건드릴 때 구름은 저렇게 흐트러진다. 도령은 처형대 위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묶인 손 대신 눈빛으로, 그리고 목소리로. 장수님. 광장에 도령의 목소리가 울렸다. 맑고 높고 떨림 없는 목소리였다. 관아 대청마루에서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태진이 눈살을 찌푸렸다. 장수님, 저 구름이 당신의 운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흐트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을 북쪽 산 너머, 아주 희미하게 봉화대 쪽 하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아니, 그것은 봉화대의 연기가 아니었다. 더 낮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였다. 누군가의 집이 불타는 연기였다. 연기가 보이는 순간 광장이 얼어붙었다. 노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마을 북쪽 끝에 사는 노인이 소리쳤다. 불이야, 북쪽에서 불이. 그 직후 뿔피리 소리가 들렸다. 길고 날카로운 소리. 그것은 외적의 소리였다. 군영에 나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소리. 적군이 마을에 진입할 때 치는 신호음. 마을이 폭발했다. 비명소리, 울음소리, 발걸음 소리가 뒤엉켰다. 노태진은 마루에서 일어서다가 걸음이 꼬여 비틀거렸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진영을 갖춰라. 병사들 집합시켜. 장수님, 병사들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계 인력이. 닥쳐, 어서 해. 혼란의 와중에 처형대 위에서 아무도 도령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장 박씨가 처형대로 뛰어 올라갔다. 노끈을 이로 물어뜯어 끊었다. 도령아,
도령이 돌아봤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었다. 이장 어른, 사람들을 마을 창고 쪽으로 모으세요. 창고 건물은 돌담이라 불에 안 탑니다. 그리고 마을 동쪽 우물 뒤 참나무 숲. 거기 숨어 있으면 적군의 시야에 안 들어옵니다. 이장 박 씨가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그런 것을 아느냐? 전에 다 봐두었습니다. 실은 그뿐이 아니었다. 도령은 지난 사흘간 산관측소에서 내려오는 동안 마을 구석구석을 다시 살폈다. 적군이 침입했을 때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위험한지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았다. 어른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어서 사람들을 모으세요. 저는 봉화대에 갑니다. 봉화대에 거기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데 뛰면 됩니다. 도령이 처형대에서 뛰어내렸다. 맨발이 흙을 찼다. 아이는 달렸다. 광장을 가로질러 골목을 빠져나가 마을 북쪽 산길 입구를 향해 뒤에서 노태진의 부하가 뒤늦게 소리쳤다. 저 놈 잡아라. 하지만 병사들은 사방에서 터지는 비명소리에 정신이 없었다. 도령을 쫓을 겨를이 없었다. 산길은 가팔랐다. 도령의 폐가 타들어갔다.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봉화대를 향해. 봉화대에는 아무도 없었다. 관리병이 철수된 이후 아무도 오르지 않은 곳. 화구 안에는 재가 식어 있었다. 연료가 될 나무들은 쌓여 있었다. 도령은 봉화대 안을 뒤졌다. 부시 한 개, 부싯돌. 아이는 두 손으로 부시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불꽃이 튀었다. 마른 풀에 옮겨 붙었다. 그 불꽃을 연료, 나무에 닿게 했다. 화르르. 봉화대가 불을 품었다. 검고 진한 연기가 하늘로 솟구쳤다. 도령은 타오르는 봉화를 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알려졌다. 인근 군영에서 이 연기를 보면 즉시 지원군이 출발한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마을이 지원 대상 변방 목록에 올라 있는 한 아이는 봉화대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봤다. 마을 북쪽 끝에서 불길이 오르고 있었다. 멀리 적군의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적군이 예상보다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창고 쪽과 참나무 숲 쪽에서 도령이 알려준 두 곳에서 마을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었다. 장정들이 농기구를 들고 나왔다. 여인들이 끓는 물을 담은 항아리를 들었다. 이장 박 씨가 앞장서서 소리치는 것이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무기가 없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도령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봉화대의 연기를 보고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었다. 적군은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다. 작은 변방 마을은 봉화가 꺼진 곳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줄 알았다. 쉬운 약탈지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싸우고 있었다. 적군은 주춤거렸다. 그리고 반 시즌쯤 뒤 남쪽 길에서 흙먼지가 일었다. 기병대였다. 군영의 지원군이 봉화 연기를 보고 달려오고 있었다. 아이는 그 광경을 보며 봉화대 위에 쪼그려 앉았다. 어깨가 들썩였다. 울음이 나왔다. 두려움에 참았던 울음이 이제야 터져 나왔다. 산 아래에서 함성 소리가 들렸다. 아이는 눈물을 닦으며 하늘을 봤다. 봉화의 연기가 하늘 높이 뻗어 있었다.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가닿을 것 같은 높고 고든 연기. 적군이 물러난 것은 그날 해 질 무렵이었다. 지원군 기병대와 마을 사람들의 합동 저항에 부딪힌 적군은 예상 밖의 손실을 입고 후퇴했다. 마을은 불길의 일부를 잃었지만 사람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직후 마을 남쪽 길에서 흰 도포 입은 사람이 나타났다. 말 위에 오른 그는 등에 암행어사 출도라고 쓴 붉은 패를 달고 있었다. 어사 이준혁. 그는 이미 보름 전부터 이 지역을 돌며 탐관오리 적발을 위해 잠행 중이었다. 그가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사는 봉화 연기를 보고 달려온 지원군 뒤를 따라 이 마을에 들어선 것이었다. 마을 광장은 아직 혼란스러웠다. 이준혁은 말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다. 어사의 등장에 노태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준혁은 천천히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장 박씨가 나섰다. 마을 사람들이 나섰다. 처형대가 세워진 이유, 봉화대가 방치된 이유, 식량이 강탈된 이유. 모든 것이 쏟아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흙투성이 발, 해진 옷, 얼굴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아이. 이준혁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사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봉화를 지폈느냐? 도령이 대답했다. 예. 몇 살이냐? 7살입니다. 이준혁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다. 노태진이 서 있었다. 종산품 첨절제사 노태진. 이준혁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렸다. 봉화대 관리 방치, 경계 인력 사사로운 전용, 백성 식량 불법 강탈, 공무방해, 무고한 아이 처형 시도. 노태진이 무릎부터 꺾였다. 어사 나으리, 이것은 오해를 입증할 기회는 한양에서 주어질 것이다. 어사의 패가 들렸다. 노태진을 즉각 파직하고 포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한다. 병사들이 달려들었다. 노태진의 관복이 잡혔다. 화려하게 수놓인 흉배가 찢겼다. 그가 끌려가며 소리쳤다. 이럴 수 없소. 나는 나라의 장수요. 당신들이 감히. 이럴 수 있소. 이준혁이 짧게 말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노태진은 쇠사슬에 묶인 채 마을 광장을 지나 끌려갔다. 광장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떤 함성보다 무거웠다. 해가 완전히 지고 마을은 조용해졌다. 도령은 마을 어기 돌담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불이 꺼진 집들 사이로 별들이 보였다. 이장 박씨가 옆에 앉았다. 배고프지 않으냐? 괜찮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 처형대 위에서. 도령은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웠습니다. 그랬을 텐데. 대단하구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았습니다. 이장 박씨가 웃음을 참았다. 아버지 소식은? 도령의 표정이 흔들렸다. 모르겠습니다. 오실 거다. 반드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별을 봤다. 멀리서 봉화대가 여전히 불을 품고 있었다. 오늘은 꺼지지 않는 불. 할 일을 다한 불. 도령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봉화가 켜졌어요.
바람이 불어왔다. 이번에는 남쪽에서 따뜻한 바람이었다. 아이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오늘 이 마을에서 7살 파수꾼이 해야 할 일은 다 했다. 봉화는 타고 있었다. 하늘은 열려 있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그랬듯이 나이가 없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